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추워서 그런가? 아직 안 오신 분들 들어오시는군요. 할만하신가요? 네. 한 달 지났는데 네. 벌써 5회차네요. 그렇죠? 5주차. 내년도 시험 일정이 발표가 됐죠. 10월 24일 날 시험을 봅니다. 내년. 네, 11달이 채 안 남았죠. 바지런히 하면 됩니다. 네? 1년에 2번씩? 왜요? 아유, 부담돼서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산업인력강의에서 보는 자격증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지적이요? 공시요? 누구신데? 강승구? 네, 친구예요. 네, 강승구. 네. 네, 강승구하고 친구예요. 네. 친구 같지 않죠? 네. 네. 아버지 같죠? 네, 친구입니다. 친합니다. 네. 과거 모 학원에서 같이 강의하고 그래서. 나이도 같고 그래서 친구. 나이가 같다고요? 네. 그럼 나이가 같으니까 친구 먹죠. 나이가 많으면 제가 많으면 제가 형이어야 되고 그 친구가 많으면 그 친구가 형이어야 되지. 네. 달수는 제가 빠릅니다. 그 친구보다. 네. 뭐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하여튼 10월 24일 날 시험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험 날짜 발표됐으니까 바짝 하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마음이 뭐 이렇게 참 뭐 이렇게 모임이 없다 하더라도 좀 기분이 좀 붕 뜨고 그렇죠. 뭐 빨간 날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신정 뭐 새해 첫날도 뻘겋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임 같은 것들을 본인이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착각하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모임은 내가 안 가도 그 모임은 잘 굴러갑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참석을 안 하면 욕을 직사게 먹는 모임을 이외에는 가지 말고 민법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물권 강론, 전세권 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물권 강론을 시작하면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하권 네 가지를 봤습니다. 만만치 않았죠? 점유권은 일단 본권이라는 것과 구별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권리로 인정해 주는 게 점유권이다. 그래서 점유할 권리인 본권 유무를 묻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점유권 관련해서는 첫째로 관념적 점유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간접 점유가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잡았었고요. 두 번째로 점유 태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뭐 소유권 취득과 같은 추가적인 부수적인 효과를 인정해 주고 있다. 그걸 점유 태양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권 취득이 있었고, 이제 점유권 효력과 관련해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는 게 개념이 하나 있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쵸? 일단 그 정도가 점유권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기본서를 통해서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이고요. 소유권은 크게 상린관계라는 거,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습 중에 상린관계, 그 중에서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를 하나 개념을 잡았고요. 두 번째로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취득시효라는 놈이 하나 있었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이라는 게 한 덩어리가 있었고, 부합, 혼합, 가공이라는 첨부라는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취득시효 중에서도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좀 많다. 나중에 그게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관련된 기본적인 사례 형태의 결과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와 관련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개념을 비교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물권으로 가서 그 중에 용익물권과 관련해서 지상권이 있었고, 지상권은 타인 토지에서 건물 따위를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법률 행위를 통한 취득과 법률 규정을 통한 취득이 있다. 그중에 법률 규정한 취득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한다. 뭐 이거 하나 봤었고요. 이런 지상권 취득권에서 존속기간 및 갱신이 있다. 존속기간은 최단기와 최장기가 있는데 지상권에는 최단기가 있다. 갱신은 세 가지가 있다.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는 놈이 있는데 그중에 지상권에는 약정갱신과 갱신의 간접적 강제 수단이 있다. 이렇게 취득한 지상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지상권 양도가 좀 문제가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특수지상권이라고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상권 세 가지 개념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역권은 의하고 특징만 간단히 봤죠. 특히 의와 관련해서 요역지와 승역지가 존재한다. 그 두 개의 토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 하고 특수지역권이라고 인역권의 성질을 갖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개념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권리를 받고요. 이제 오늘 나머지 세 개,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을 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 권리입니다. 먼저 전세권. 먼저 전세권은 공부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전세와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걸 미리 먼저 머릿속으로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전세권은 도대체 뭐냐? 법적으로 전세권이 무엇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일단 그게 들어있으죠. 그게 출발입니다. 자, 일단 전세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인데요. 제한 물권의 일종인데 전세권은 개념 요소가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타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일정 범위에서 사용 수익을 합니다. 타인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니까 당연히 용익 물권이죠. 반드시 전세금이라는 걸 지급을 해야 돼요. 반드시 뭘 지급한다고요?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토지만을 말하진 않고요. 토지 또는 건물까지를 포함합니다. 앞에서 봤던 지상권과 지역권은 뭐만을 사용 수익했죠? 토지만을 사용 수익했죠. 그러나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요. 나중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그 타인 부동산을 되돌려주겠죠. 되돌려주고 뭘 돌려받아야 돼요? 지급했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권자로서 부동산을 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자기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이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 전세권자는 전세권이라는 권리에 터잡아서 이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전세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다가 나중에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이게 전세권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입문서에 보면 전세권의 개념이 지금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전세권의 공부의 첫걸음은 전세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게 전제가 됩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 수익할 때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 그럼 쉽게 말하면 타인 임야의 전세권을 설정해서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은 걷다가 나무를 심어야 돼요. 펜션 같은 거 지면 안 돼요. 나무를 캠핑장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임야는 용도가 뭐예요? 나무 심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이런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타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용익물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빌려준 돈을 나중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권리,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물권? 그러면 이 전세권은요,
용익물권을 기본으로 하되 담보물권의 성격까지 겸유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죠.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유한 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대한민국의 고유한 권리라고 하는데 이런 권리가 전래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권리. 일본 놈들이 만든 거예요. 어쨌든 사라져야 될 권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전세권이라는 건 개념 요소가 이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뭐 지상권, 지역권과는 달리 건물도 객체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식한다는 제한이 있죠.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죠. 용익물권의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을 다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세권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전세금 지급. 전세권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아라. 그럼 일단 전세금 지급이 될 거예요. 다른 물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이 전세금은 도대체 뭘까? 일단 전세금이란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지급했다가 나중에 반환받는 금전 뭐 이렇게 되겠죠. 개념을 잡으면 전세권자가 설정자에 지급했다가 반환받는 금전을 말하는데 이 왜 줄까가 먼저야. 이 기능이 뭐냐, 기능. 왜 줄까 전세금이라는 걸 우리 대법원이 전세금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이 세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능이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빌려주는 돈이에요. 전세금은 보통 목돈이죠. 빌려주는 돈이에요. 빌려주는 돈. 전세권자가 이걸 신용수수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걸 믿고 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신용수수. 네, 신용수수 기능이 있다. 두 번째로 그럼 설정자는 전세금을 받아갖고 은행에 넣어 놓겠죠. 이자가 생기죠. 이 이자를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돌려주어요. 전세권 설정자가 그냥 먹어요. 설정자가 그냥 먹죠. 그럼 이 이자가 도대체 뭐냐? 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따로 목적 부동산 사용 대가를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자 자체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자체가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전세권자가 타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죠. 예컨대 값소유 건물을 을이 전세권을 설정해서 사용수익을 하다가 을이 잘못해서 건물을 태워먹었어요. 당연히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남의 건물을 태워먹었으니까 손해배상해야 되죠. 그때 그 손해배상을 전세금에서 충당을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을 하는 돈을 보증금이라고 따로 불러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증금. 민법상 보증금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손해배상을 충당하는 기능. 요게 전세금의 기능 세 가지.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파트 전세할 때 온전세가 있고 반전세가 있고 완전 월세가 있고 그렇죠. 자, 온전세나 반전세의 경우에 전세금이라는 걸 주죠. 줘요, 안 줘요? 그거는 민법으로 말하면 전세금이 아니라 딱 뭐예요? 보증금의 기능만 있는 거예요. 아파트나 주택전세는 전세가 아니라 임대차고요. 그때 지급하는 전세금은 민법상 전세금이 아니라 딱 뭐다? 보증금의 기능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전세권과 전세금 그리고 아파트나 주택전세에서 말하는 그 전세와 전세금을 완전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나 주택전세는 임대차고요. 거기서 말하는 전세금은 뭐다? 보증금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전세권에서 말하는 전세금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당사자 간에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게 있었어요. 이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특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라고요. 문제가 그럼 전세금을 꼭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줘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반드시 전세금을 건네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금은 꼭 지급은 해야 되되 반드시 현실적으로 전세금이라는 금전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보통은 현실적으로 주겠죠. 그렇죠? 현금을 찾아갖고 영수증 받고 주든 통장으로 쏴주든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 기존 채권으로 지급을 대신하는 경우 요거를 하나 이해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자, 갑소유 건물이 있어요. 이거를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합니다. 임대차. 전세권이 아니라 임대차를 해요. 그리고 보증금을 지급을 해요. 1억. 그 다음에 월세라고 보통 부르죠. 월차임. 차임을 300. 월 이렇게 지급하기로 해요. 이때 을은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임대차고요. 얘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질 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얘가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요. 이 경매가 되게 생겼어요. 경매. 건물이 경매가 되면 경락인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경매가 돼서 경락을 병이 받았어요. 새로운 소유자죠. 당연히 건물 비워달라고 하겠죠. 을 건물 비워줘야 돼요? 안 비워줘도 돼요? 비워줘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물권 총론 처음에 우선적 효력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을이 갖는 임차권은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고 이 채권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는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가 비워달라 그러면 비워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비워주는 건 비워줘요. 문제가 이거 돌려받아야 되죠. 당연히 병한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이 을이 이 보증금을 요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이. 저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매법원에다가 나 보증금 1억 있으니까 이거 우선 변제 받게 해주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당권자와 같은 선순위 권리자들이 다 받고 혹시 남는 게 있으면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자기보다 나중에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이 사람보다도 먼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찌끄레기가 있으면 배당받는 게 일반 채권자들의 운명이에요. 당연히 을은 불안하겠죠. 1억이나 준 상태에서 우선 변제 받고 싶겠죠. 그래서 주택이 경매가 되기 전에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가 갑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을이 불안해요. 그래서 갑을 찾아가가지고 안 되겠다. 나 전세권 등기해달라. 왜? 전세권 등기하면 나중에 뭘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갑이 흔쾌히 알았다고 합니다. 즉 갑과 을 사이에 요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어요. 그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주겠죠? 그렇죠? 근데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만 했다 하더라도 을이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전세금. 얘 전세금 지급해야 되죠. 그런데 이때 전세금을 다시 1억을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1억을 되돌려 받았다가 그 1억을 전세금으로 다시 현실적으로 줘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을이 갑한테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1억 채권 있죠. 그 1억 채권을 뭘로 대체? 이 채권을 뭘로 대체?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전세금은 꼭 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주로 임대차 계약 상태에서 전세권 계약을 따로 한 경우 기존에 지급했던 보증금을 뭘로 대체한다? 전세금 지급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취득과 관련해서 이렇게 의의에 보면 215페이지에 보면 전세권 설정 계약과 등기가 필요하고 전세금 꼭 줘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 중에서 양가로 2번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세권과 전세권의 특징 중에 전세금이란 걸 간단히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세 번째로요, 전세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 취득 원인. 두 가지가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전세권은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부분 이걸로 취득을 해요. 근데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계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 행위로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뭘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전세권자 이름으로 뭘 하고? 전세권 등기를 함으로써 전세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권의 취득 원인은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99%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이 주를 이루고 있게 됩니다. 자, 취득 받습니다. 자, 네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죠? 우리 지상권에서 봤던 존속기간 및 갱신.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 자, 지난 시간에 존속기간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최단 존속기간과 최장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은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마련을 하는 거고, 최장은 기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거다. 그랬죠? 자, 전세권에는 뭐가 있을까? 어떤 걸 규정을 해놨을까? 최장 10년을 규정해놨습니다. 뭘 규정해놨다고요? 최장 10년. 최장 10년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서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할 때 15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10년으로 단축시켜 버립니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기간을 보장하는 거예요? 기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기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10년을 넘을 수 없다. 자, 이때 기간을 만약에 약정을 안 하면,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약정을 안 하면 기간은 몇 년이 될까요? 10년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최단 기간을 정해놨을 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최단 기간이 존속기간이 돼요. 지상권 같은 거 예컨대 수목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최단 30년이 존속기간이 되죠. 최단 기간을 정해놨을 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게 존속기간이 돼요. 그러나 최장 기간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요게 존속기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돼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뭐가 마련이 돼야 될까요? 끝내는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되죠. 만약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다. 그 상태에서 당사자 간에 별다른 분쟁이 없다 그러면 기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채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최장기간이 있고 최장기간의 제한이 있고 그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그걸 끝내는 장치가 필요한데 전세권에는 전세권 소멸 통고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전세권 소멸 통고. 당사자 간에 전세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서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 소멸을 통고했으니까 전세권이 소멸해야 되죠. 언제 소멸하느냐 이 문제가 생겨요. 언제 소멸할까요? 네. 이 소멸 통고를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야 소멸합니다.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언제 소멸한다고요? 6월이 지나야. 설정자 갑이 만약에 통고했다. 을에게 그 통고가 도달이 됐다. 도달한 날로부터 6월. 반대로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했다. 그게 갑에게 설정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월. 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존속기간 관련된 요 세트. 최장기간은 10년이다.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소멸한다. 이렇게. 됐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존속기간 관련해서.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는 원래 최장이 10년이니까 10년을 넘지만 않으면 되죠. 그러면 전세권 기간을 1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6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8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뭐 90일로 정할 수도 있고 2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10년만 안 넘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건물 전세권만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1년으로) 본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만은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건물 전세권은 최소 몇 년은 보장해 주겠다. 1년은 보장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조심하실 것은요. 건물 전세권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1년일까요? 아니에요. 조문을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조문을 잘 봐셔야 되는데 보통은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땐 1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건물 전세권도 건물 전세권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땐 1년으로 본다라고 해야 되죠? 아니에요. 건물 전세권은 요거만 있어.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만 몇 년으로 보고 1년으로 보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로 가요. 1년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요.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뭐다?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즉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에요. 그런데 위에서 건물 전세권은 1년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문이 있죠. 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은 해요. 건물 전세권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에서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단 설정자는 이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경우 1년 내에는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은 해요. 1년 내는 소멸시킬 수 없다. 1년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 전세권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고 따라서 뭐 할 수 있고 소멸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할 수 있지만 최소 1년의 보장이 되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을 시킨다 하더라도 1년 내는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헷갈리는 조문이에요. 어쨌든 건물 전세권만은 이렇게 1년을 보장해주는 조문이 있습니다. 자, 밑에 존속기간을 봅니다. 최장 10년이라고 되어 있죠?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때는 1년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함이 없는 걸로 보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4번.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자, 이게 전세권에 있는 존속기간에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갱신의 문제가 나옵니다. 약정갱신 할 수 있죠? 있죠? 자,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도 법정갱신이 가능한가의 문제하고요.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뭐였었죠? 갱신을 청구했을 때 거절을 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그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었어요. 그게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런 게 전세권에 있나? 없어요. 전세권에는 뭐가 없다? 갱신의 간접적 강제수단이 없어요. 그럼 이게 있느냐의 문제가 있죠? 있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뭐에만 있다고요? 건물 전세권에만.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전세권의 객체가 토지, 건물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건물 전세권만을 위한 규정을 두 개를 마련해 놨습니다. 1년 보장하고 법정갱신하고. 요 법정갱신은 건물 전세권에서만 법정갱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정갱신 요건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있겠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날이 있을 텐데요. 요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6월부터 1월 요 사이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좀 헷갈려요. 건물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통지냐? 갱신을 거절하겠다.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예컨대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뭐 이렇게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아예 처음부터 갱신을 거절하겠다. 이런 경우 하고요. 또 하나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요 둘 중에 하나의 통지를 안 했을 때 법정갱신된 걸로 봐요. 근데 이거 좀 조문이 어려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설정자가 7개월 남았을 때 통지를 했어요. 나가달라.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7개월 남았을 때 한번 나가달라고 통지를 하고 해외여행을 6개월을 갔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통지를 못하고 갔다 와가지고 매일 나가라고 통지를 했어요. 법정갱신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 예? 이걸 이해해야 돼. 그래야 법정갱신 조문의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 이걸 이해해야 돼. 설정자가 7개월쯤 남았을 때 통지를 했어요. 나가달라. 그런데 요 사이에는 해외여행 가느라고 못했고요. 갔다 와서 요때 통지를 또 했어요. 법정갱신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왜? 요 사이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갱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택임대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법정갱신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설정자의 입장에서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으려면. 법정갱신을 막는다는 건 뭐예요? 기간 끝나면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이 사이에 통지를 해야 돼요. 반드시. 따라서 이 사이에 지금 통지를 안 했죠.
그러니까 나머지 요때 아니면 요때 1000번 만번을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갱신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주택임대차도 이거하고 똑같은 조문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도 또 헷갈려요. 요렇게 조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면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법정갱신 조문이 있을 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세요. 막으려면. 자,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설정자는 반드시 요 사이에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반대로 요 사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다른 시기에 수십 번을 통지했다 하더라도 법정갱신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헷갈려요. 집에 가면 또 헷갈려. 또 헷갈리는데 머릿속으로 일단 전제를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장은 안 와닿아요. 나중에 실무하셔도 헷갈려요.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법정갱신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쨌든 일단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 법정갱신이 되면요. 법정갱신이 되면 그 조건은 전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조건은 전 전세권하고 똑같은데 기간만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이 되면 뭐 전세금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계약 내용은 전 전세권하고 똑같은데 뭐만은 기간만은 정함이 없는 걸로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 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단 1년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법정갱신되고 난 다음에 1년 내는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고요. 일단 법정갱신이 어떤 건가? 두 번째로 법정갱신이 되면 다른 것은 다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이 돼 뭐만은 정함이 없는 걸로 기간만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맨 위에 양가로 3번에 있습니다. 216페이지 맨 위에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을 때 전세금은 아니고요. 전세권은입니다. 오타입니다. 216페이지 맨 위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을 때 전세권은 전세금이 아니라 전세권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단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전세권의 의, 특징, 취득, 존속기간, 갱신. 조문 내용만 지금 본 거예요. 간단히. 아, 이런 게 전세권이구나. 됐죠? 자, 이렇게 취득한 전세권의 효력. 나중에 자세히 봅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타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죠?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물권이죠? 침해되면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겠죠? 부동산 물권이죠? 상린관계가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의 처분의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요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전세권의 처분. 자, 갑소유 건물이 있고요. 이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전세권 분명히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니까 을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이라는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니다. 을은 지금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을은 권리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냐면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까 전세권자는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전세권을 생각할 때는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세권자는 타인 부동산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전세권을 갖고 있다. 엔드 설정자에 대해서 뭘 갖고 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다. 이때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 전세권 양도만 불가능합니다. 왜? 얘가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얘도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얘도 갑한테 전세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전세금을 따로 줄 리가 없죠. 을한테 전세권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요것도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세권을 양도하게 되면 반드시 뭐도 양도가 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함께 양도.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전세권이라는 물건이 양도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권이 양도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 근데 돈을 못 갚았다. 이게 몇 번 유동화 전문회사를 거쳐가지고 나중에는 채권 추심회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채권자가 바뀌었죠. 은행은 별로 안 쪄요. 근데 추심회사는 어때요? 매일 쪄. 채권자가 바뀌었을 때는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순딩이한테 돈을 빌렸어요. 채권자가 순딩이야. 근데 이 채권자가 채권을 팔아먹었는데 채권을 새로 산 새로운 채권자가 머리가 짧고 검은 양복에 다리를 털어. 침을 찍찍 뱉고 아따 형님이라고 하는 애들이 주위에 몇 명 있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무섭죠?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이 이렇게 양도가 됨으로써 채권자가 바뀐다. 엄청난 불이익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함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채권 양도는 제한이 가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합칩니다. 여기 보세요.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전세권 양도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가 포함된다. 그런데 채권 양도는 제한할 수 있다. 만약에 채권 양도를 제한하게 되면 뭐도 제한된다? 전세권 양도도 제한된다. 그래서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계약 맺을 당시에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를 조심하시면 돼요. 전세권에서. 우리 교재 전세권의 효력을 보게 되면 타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에 상린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이 쭉 나오는데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일단 하나 기억을 먼저.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오른쪽에 있네요. 전세권 초문. 맨 밑에 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며 목적물을 전선제 임대할 수 있는데 다음 페이지 설정행위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뭐다? 유효다. 라고 되어 있죠? 그걸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전세권의 효력에서 전세권 처분과 관련된 개념을 하나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전세권의 효력 중에 하나 더 기억해 두실 게 왼쪽 맨 밑에 있는 경매권입니다. 자, 우리 민법, 민사소송법상 경매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바로 경매법원에 경매를 넣는 것을 말한다 그랬고요. 강제경매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한이라는 걸 가지고 경매를 넣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게 경매가 훨씬 간편해요? 임의경매가 간편하죠. 전세권자는 임의경매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뭐가 있다고요? 임의경매권. 왜? 이미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죠. 마치 저당권자와 같이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경매법원에서 이 사람이 전세권자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게 있다 라는 것을 등기부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자에게는 뭐가 있다? 임의경매권. 그래서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전세권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타인 부동산 사용 수익권,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목적물을 임의 경매할 수 있다. 상린관계 적용되고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 인정된다. 전세권 재산권이니까 처분할 수 있다. 단 전세권 처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처분이 반드시 결합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세권의 효력에서 간단히 틀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전세권의 소멸이 있습니다. 그 전세권 소멸 바로 위에 보면요. 전전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전전세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전전세는 전대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는 전전세는 아마 저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직까지 등기부를 통해서 본 적이 없는데 전전세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전전세라는 것은 요 전세권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전전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세권자와요. 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금의 지급과 전세권 등기까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보신 적 없죠? 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전전세라는 개념만 좀 기억해 둡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전세와는 전혀 다른 거다. 일단 두 번째, 그럼 전전세는 뭐냐? 민법상 전세권자와 전전세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전전세권을 설정 계약을 하고 전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전세권까지 등기해야 되는 또 다른 전세권, 그걸 뭐라 한다? 전전세권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렇게 개념만 잡아둡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권 소멸이 있네요. 자, 목적물이 멸실되면 전세권이 소멸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합 문제인데 이건 전세권을 봐야 되고요. 전세권자의 파산은 소멸 사유가 아니고요. 전세권 소멸 시 상호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일단 전세권은 소멸하는 사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멸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항상 물권 강론에서 소멸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7번인가요? 항상 강론에서 소멸이라는 목차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권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 목적물 멸실같이 전세권,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 말고, 물론 전세권은 목적물 멸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보고요. 목적물 멸실같이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 말고 전세권에만 특이한 소멸 사유가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멸의 효과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가 있었어요. 일단 뭐가 있었죠? 이거 전세권에만 있어요. 기간의 정함에 없는 전세권에서 각 당사자의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랬죠? 이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하는 권리는 전세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 이게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겠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전세권은 아까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 수익한다 그랬어요? 용도에 따라. 어떻게? 용도에 따라. 임야 뭘 심어야 돼? 전세권자? 나무 심어야 돼. 근데 전세권자가, 임야 전세권자가 나무를 안 심고 펜션을 지어버렸어. 용도 외로 사용했죠? 다시 말해서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세권자가 계약이나 용도 외, 계약에서 정해진 용도 또는 그 목적물의 용도 외의 용도로 목적물을 사용하게 되면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멸 청구. 그럼 전세권이 소멸해요. 그래서 전세권 특유의 소멸 사유가 두 개가 일단 있는 거예요. 하나가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 소멸, 통고에 의한 소멸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소멸 청구에 의한 소멸. 그런데 하나는 소멸 통고라고 돼 있고 하나는 소멸 청구라고 돼 있죠.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 이거는요 6월이 지나야 돼. 6월이 지나야 소멸할 때 소멸 통고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거는 6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소멸 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소멸해요. 6월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6월을 기다려야 소멸하는 것을 소멸 통고라고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건 소멸 청구라고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설정자는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약에 안 돌려주면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준다. 그럼 전세권자는 동시에 목적물 반환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동시에 해야 돼요. 목적물 돌려주고 전세금 돌려주는 걸 동시에 해야 돼. 왜?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물건 돌려받으려고 하면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목적물 먼저 돌려주는데 전세금은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행관계야. 무슨 뜻이냐면 전세금 안 돌려주면 돌려줄 때까지 물건 못 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설정자도 물건 돌려줄 때까지 전세금 못 돌려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동시이행관계라고 해요. 나중에 계약법 가서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민법이 317조에서 플러스 전세권자는 목적물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세권 등기가 있잖아요. 그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를 줘야 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동시행관계. 원래는 이건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말소하면 돼요. 그만 말소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민법이 317조에서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요게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것까지 동시행관계로 해놨어요. 이것까지.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동시행관계. 두 번째로 목적물을 돌려줄 때 이 목적물에 붙어 있는 물건이 있어요. 예컨대 건물 전세권자가 건물 문마다 번호키를 다 달아놨어. 건물 전세권자가. 각 호마다 다 번호키를 달아놨어요. 그것도 좋은 걸로 한 2, 30만 원짜리로. 게이트맨 이런 거 제일 비싸죠. 요새는 삼성 이지온인가? 거기게 더 비싸던데 보니까. 동그란 거 띡 뜨면 찍 열리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번호키 누구 소유예요? 전세권자 거죠. 나중에 띄어가야 되죠. 이런 걸 부속물이라고 해요. 당연히 이거 수거해야 되죠. 목적물에 있는 전세권자 소유물을 수거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목적물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이게 원칙인데 여기서 요 부속물 설정자가요. 전세권자에게 팔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부속물 매수 청구예요. 설정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팔아라. 그럼 팔아야 돼요. 전세권자의 동의 승낙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팔아야 돼. 무조건 팔아야 돼. 네. 열받죠? 얘도 사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소멸과 관련해서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목적물 반환 시 부속물 따위가 있다면 이걸 수거하여 원상에 회복해서 반환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번호키 떼어내고 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도록 팔아라 사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단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팔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속물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정자는 어떤 부속물인지 다 팔아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사라고 할 수 있는 부속물은 딱 두 가지 뿐이었어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경우, 번호키 붙일 때 설정자 동의 받은 경우, 건물주인한테 번호키 붙여도 됩니까? 건물주인이 오케이. 그랬을 때 나중에 번호키 사라. 아니면 원래 번호키가 건물주인 거였어요. 근데 건물주인이 번호키는 돈 달라 그래. 사라 그래. 그래서 설정자로부터 산 게 있어. 이 두 가지.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사시오라고 할 수 있는 부속물은 이 둘 중에 하나만. 반면에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파시오 할 수 있는 부속물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안 어렵나? 이해는 되지요? 이런 게 전세권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전세권 어떻게 보면 임대차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임대차하고 대단히 유사한데 지금 이렇게 미리 쐐기를 박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차 가면 그놈이 그놈 같아져요.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쐐기를 박습니다. 전세권이란 이런 거다. 전세금을 꼭 지급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 취득은 법률 행위한 취득이 대부분이다. 존속기간은 최장을 원칙으로 한다. 에? 다만 기간에 정하면서 이렇게 처리한다. 갱신은 이런 경우가 있다. 특히 건물전세권에 법정갱신이 있다. 그렇죠? 효력 중에 전세권 처분 따위를 좀 조심하시자. 마지막으로 소멸의 경우 특이한 소멸 사유 두 가지하고 소멸됐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전세권에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반복해서 머리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까지 봄으로써 용익물권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담보물권 좀 보겠습니다. 네.